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닉스 100만 반대죠. 20만 전자 100만 닉스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까 20만 원을 딱 찍었을 때와 SK하이닉스 100만 원을 딱 찍었을 때 저희 이제 관심 종목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이제 딱 캡처를 해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저의 역사의 책갈피 같은 곳에 좀 끼워놨는데요. 그만큼 오늘 국내 시장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 미국 증시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약간의 압박감이 좀 더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감이 상당히 컸지만은 그 시장 속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반도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강세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2% 가까운 급등세를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6,000포인트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힘을 내기 위해서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우리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FX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문다운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또 뭐 저희가 ESG 담당하시는 정다솜 애널리스트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명절 때 이제 어디 가면은 뭐 가족들이나 주식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죠. 또 우리 문 애널리스트는 또 리서치의 핵심,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의 핵심인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에 계시잖아요. 많은 질문 받지 않으셨나요? 시장 더 가냐 이런 것들? 진짜 저한테는 제가 매크로랑 환율인 그러니까요. 걸 알고 네. 보통 질문을 안 하시는데 네. 이번에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도 샀다. 그러세요? 사도 된다. 저는 추천을 이번에는 조금 강한 그 확신을 가지고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들 너무 사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죠. 마지막 확신을 줘. 이런 식으로 답정너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사셔도 되겠다 했죠. 사실 보통 이렇게 좀 올라와 있으면은 욕먹기 싫어서 주저할 법한데 그 용기를 또 우리 문다운 애널리스트는 가족 친지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얘기를 나눴지만은 오히려 이제 환율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도 국내 시장에 뭐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단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 환율의 흐름 어떻게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래도 설 연휴 전후로 좀 환율이 가만히 이렇게 변동성이 좀 완화가 돼서 그렇죠. 좀 한시름 났고, 일단은 수급이 워낙 그 달러 매수 일방향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난해 4분기에 오버슈팅 했던 거다. 적정 네. 수준 대비 너무 과하게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수급이 풀리면서 원화가 그렇게까지 나쁜 통화는 아니야. 당장 달러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 없어. 라고 이제 거주자들도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도 그래 원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로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좀 기대가 그래도 좀 심리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던 수출업체들도 이 정도면은 좀 팔자, 달러를 팔고 원화로 들어오자, 환율 상단이 좀 막혔다라고 이렇게 심리가 조금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조금 더 레벨을 낮출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1월부터 뭐 2월 24일까지 불과 이제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원이 넘는 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달러의 환율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과 조금 이제 다른 방향성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의 환율이 하단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방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가 좀 떨어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그쵸. 파는 걸지, 네. 아니면은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환차익의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저는 외국인 흐름을 최근에는 많이 보고 있지 않았던 수급적인 이유가 측면에서는 예. 수급적인 측면에 사실 외국인이 들어와도 환율이 올랐던 게 지난 4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게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거주자가 해외로 돈을 얼마나 내보내고 네. 거주자가 국내에 얼마나 돈을 묶어두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네. 최근 수급 쏠림도 거의 거주자에서 좀 나타난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외국인이 아직까지 순매도인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말씀해주신 대로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안정적이고 네. 추가로 절하될 리스크가 많이 없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주식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작년도 뭐 3, 4분기 정말 어마어마한 서학개미들의 약진이 있었고 사실 올해 연초도 서학개미들이 그렇게 해외 주식을 많이 매수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시장에 워낙 많은 자금들이 쏠리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환율에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현재 환율이 1,440원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환율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막 추정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겠죠. 저는 한 1,420원 내외, 그러니까 1,400원대 초반 정도면은 누구나 이 레벨이 너무 불편해 이런 레벨은 아닌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적정 레벨의 상단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불편한 레벨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막 안도하고 정부가 이 정도면 환율이 안정됐어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인 것 같고요. 외국계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도 대체로 1,400원대 초반 정도를 뉴트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적절해 보이고 사실 이게 과매도 과매수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워낙 그 적정 수준보다 과매도 됐었잖아요. 원화가.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과매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1,300원대 후반도 하단으로는 저희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네. 결국은 그 범위가 사실 우리가 기대했었던 수준인 뭐 1,400원 중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뭐 경제 여건, 특히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달러화가 진짜 안전자산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쵸.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네, 네. 오히려 이런 요소들은 원화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원화의 강세는 그렇게 세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달러가 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절대적인 약세 폭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너 좀 의심스러워 이것도 맞고 네. 미국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연준 추가로 인하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달러가 약보합 흐름을 보이는 건 맞는데 그렇죠. 사실 연초 대비 0%대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보합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달러 자체가 막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막 하락을 한 게 아니어서 막 원달러 환율이 혼자서 이렇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환율이 내려갈 때마다 이건 저가니까 환전하자라고 하면서 붙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사실 내려갈 때마다 부침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하락하면 사고, 조금 하락하면 사고 하다 보니까 하락 후 반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상당히 강력한 환율 하락의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환율이라는 게 뭐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강세가 제한되는 거를 좀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은 해외 투자에 대한 약간의 제한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구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원화에 대한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도
그 정책적인 효과를 반영해서 단기적으로 좀 더 환율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그 정책적인 게 지금 다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환율이 과하게 오르면 수시로 전략적 환해지를 하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심리 경각심도 좀 잡혀 있고 국민연금에 네. 전략적 환해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외 투자 비중 줄이겠다. 곧 있으면 국내 복귀 계좌 도입이 되고 그렇죠. 실제로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통한 달러 직접 개입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을 더 올렸다가는 정부의 개입을 이제 피할 수 없겠다라는 네. 인식이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책은 효과보다도 기대를 딱 잡는 게 메인 목표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 기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좀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상단에 대한 눈높이가 한 1,460원까지 낮아진 것 같아요.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제 환율의 상단이 이제 1,480원은 좀 넘보기에는 너무 높은 숫자야 라고 이렇게 심리가 잡히다 보니까 네. 아래쪽으로 틀려는 그런 심리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구두 개입이나 혹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단이 좀 낮아지는 효과를 네, 저희가 그쵸.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금통위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네, 예정이 맞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페드 의장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정책 요소들이 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캐비너시 지명자가 처음에 지명됐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막 처음에는 매파적이라고 했다가 또 이 사람은 금리 인하는 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 막 이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줬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된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환율의 방향성은 좀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도 저희가 중기적으로 전략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은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의장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금리의 그런 금리의 폭, 인하 네. 폭이나 향후 뭐 QT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은 저희의 지금은 전망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뭐 환율 전망이나 뭐 미국 금리 전망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불확실하니까 일단 지금은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딱 지명한 이후에 주식이 하락한다던가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가 빠진다던가 하는 것들이 보면 일단은 예상을 하는 건데 사실 연준이 그 의장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명이 교체된 게 저희가 이제 전망 경로를 바꾸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연준 의장이 정책의 방향성은 모두 다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의 경로까지 지금 혹은 환율의 뭐 저희 회사의 또 컨센을 좀 바꾸기에는 모자란 부분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엔화가 또 이제 한국 원화의 프록시 통화다 비슷하게 네,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또 일본이 중요한 해산을 하고 새로 이제 선거를 열어서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좀 거뒀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율의 방향이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갔던 걸로 제가 네, 네.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엔화의 방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다행히도 조기 총선 직후에 이제 엔화 가치가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과거 이전 조기 총선의 사례들을 보면은 직전에 이제 환율이 오르다가 그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네. 약세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보여져서 사실 이거 자체는 단기적인 이슈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총선에서 다카이치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입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얻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확장 정책을 대규모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렇게 펼쳐 나갈까? 그게 조금 앞으로 좀 고려하는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막 엔화의 오버슈팅, 엔화의 급락을 만들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엔화가 이제 뭐 금리차 축소라던가 일본 성장률 좋은 것 등 때문에 원래는 반등할 수 있었던 그렇죠. 시점을 그거를 되게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이제 정책 요소 때문에. 네, 재정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고 앞으로 이게 재정이 실제로 성장률로 기여할지도 지켜봐야겠고 네. 불확실하니까 일단 홀딩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모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좀 일단은 엔화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게끔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행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정책 효과들이 뭐 정말 좋게도 성장률로 이어지고 일본의 이제 금리 경로가 결국은 이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원화의 강세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화의 강세, 저는 그러니까 원화가 엔화 때문에 약세를 보인 거는 사실 4분기 이후에 유독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뭐 계속 엔화만 따라온 건 아니고 맞아요. 4분기 이후에 단기적으로 일본도 확장 재정, 한국도 확장 재정이니까 너네 두 나라 통화 다 위험해 네. 라고 하면서 좀 같이 오른 것 같아요. 환율이. 근데 엔화가 앞으로 강세 전환할 때 원화가 그걸 따라간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양국 간의 이제 정책 요소도 또 좀 차별화가 다르고. 되고 네. 다만 이제 4분기 이후에 엔화 때문에 받았던 약세 압력은 되돌려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또 이제 위험할 때는 같이 위험한 통화이지만 네. 좋을 때는 또 각자 좋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되게 너무 억울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억울하네요. 그것들은. 네. 그래서 엔화가 좀 잠잠해지면은 원화 입장에서는 걱정을 더는 정도인 것 같고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면은 당연히 원화에 좋겠지만 그렇게 갈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엔화, 위안화 그리고 뭐 달러화 정도의 흐름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반적으로는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은 특이하게 대만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좀 낯선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사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거는 아니고요. 예. 최지욱성님이 이제 최근에 연초 들어서 하락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 변화율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엔화랑 이제 원화랑 대만 달러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로 봤는데 일단 대만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였을 때 대만 그렇죠. 달러가 한국이랑 같이 강세 흐름을 갈 수가 있는데 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동시에 리스크도 그만큼 크게 대만 같은 남아있는 경우는. 국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만 달러랑 한국이 이제 원화가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고 또 원화는 또 엔화랑 엮이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중국하고 중국 위안화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엇갈리게 나타나고 대만 달러랑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국가라는 특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워낙 급하게 나온 뉴스 이슈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네, 좀 맞아요. 확장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달러화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러와 기타 주변 통화들에 대한 흐름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또 이제 그 무역 재법원 판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노이즈가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뭐 주식도 빠지고 막 달러도 셀 아메리카네 하면서 막 하락할 수도 그렇죠. 있고 불확실성이니까요. 네, 불확실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시장도 이미 이런 노이즈에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둔감해졌다라고 네. 해서 사실 수치 자체가 그 법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뭐 그 관세율이나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 그렇죠, 것 같지는 맞아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은 이제 이 정도 노이즈는 되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간이 커졌다?
네. 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다행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계속 불확실해질 때마다 좀 달러의 입장에서는 아, 달러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의구심, 그리고 언제 또 트럼프가 타코 플레이,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막 말을 내뱉고 그렇죠. 번복하고 이런 걸 반복할지 몰라라는 불확실성이 누적되면 될수록 사실 이건 미국에 별로 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행인 거는 이번에 거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은 좀 작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게 미국에 좋을까? 이거는 좀 안 좋은 뉴스인 것 같고, 사실 미국이 안 좋으면 한국도 좋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모두가 안 좋아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뉴스 소식이 나왔을 때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시장에서 환율의 변동폭 혹은 달러 인덱스의 변화폭은 그렇게 네.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좀 계속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환율에 대한 얘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해주신 문다운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